재무제표와 재무비율 분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재무제표가 뭐냐 있는데, 재무제표란 것은 재무제표가 뭐냐 그러면 제자가 모두 제자입니다. 모두 제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재무 상태표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여기서 배우는 건 아니고, 이거 배우는 것은 회계 원리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응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손익계산서. 세 번째 현금 흐름표. 그래서 여러분이 레포트를 할 때는 이런 것을 보고 분석을 한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는 자본 변동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건데, 실제 여러분이 분석할 때는 이제 네 번째에는 자본 변동표는 분석에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세 가지,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현금 흐름표,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가 뭐냐 이렇게 적어놨죠. 기업이 회계 기간 동안에 수행한 경영 활동 결과를 요약한 재무 보고서를 재무제표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 안에가 이제 숫자로 들어있는데, 미래 이익하고 배당,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죠. 기업의 재무 의사 결정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포함한다. 그런데 이것을 경영학과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이거 갖다 줘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이거 아는 것만 해도 상당히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학에서 회계 원리라든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경영학과의 투자론이나 재무관리를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말이죠. 사회에 나가면 기업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안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 가서 회의하게 되면 막 이렇게 해서 잘하게 되면 이 친구 뛰어나구나. 역시 경영학과를 전공해서 틀리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 종류는 조금 전에 말한 네 가지입니다. 이제 재무상태표. 가장 중요한 일정 시점이에요. 특정한 시점. 12월 31일, 6월 31일, 며칠 전에 삼성전자가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뭐냐? 3, 4분기를 발표한 겁니다. 3, 4분기를 발표를 했는데 3, 4분기 언제? 9월 30일 기준이에요. 9월 30일 현재의 이 회사의 재무상태표가 뭐냐 그러면 이것의 자산과 재무상태표의 의미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어떤 상태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재무 보고서인데 옛날에는 이것을 대차 대조표라고 했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옛날에 그것을 대차 대조표.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게 되면 재무 상태표라고 해야지 대차 대조표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나이 먹은 사람들이 여기 하게 되면 내가 나이 먹었다라고 잔인하다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차이가 뭐냐? 얘는 일정 시점이에요. 얘는 일정 기간이라는 거예요. 일정 기간이니까 3, 4분기다. 그러면 이제 3, 4분기가 7월 1일부터죠. 언제까지? 9월 30일까지. 그게 일정 기간이라고. 삼성전자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영업을 해보니까 며칠 전에 나온 게 그거예요. 매출액이 얼마냐? 영업이익이 얼마냐? 자, 혹시 뉴스나 봤어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많다, 작다? 작다. 그냥 정량이고 상당히 작다. 10조 얼마를 할 줄 알았는데 9조 얼마밖에 못 된다. 차이가 예상보다 한 1조 6천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발표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저희가 경영을 잘못해서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걱정을 끼쳐드렸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그 후속 타자가 올 연말에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당장에 11월쯤 돼서 삼성전자의 사람을 자를 것이다. 일반 직원까지 말하기 곤란하니까 임원들의 상무의 한 3분의 1을 자를 것이다. 임원들은 자르면 뭐 할 수 없이 가야 됩니다. 직원은 안 되지만 임원의 뭐라고 그러냐, 임시 직원의 준말이 임원이다. 직원들은 안 돼요. 직원들은 마음대로 회복 안 되지만 임원들은
계약직으로 1년씩 가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그만두세요. 월급은 주겠습니다. 일단 연말까지. 그래서 그렇게 공식 발표가 돼 있어요. 그게 일정 기간이에요. 프롬 투. 그것을 나타내는 손익, 기업의 종합적인 경영 성과다. 그게 영업이익도 있는 거고, 순이익도 있는 거고, 또는 앞단위의 매출액도 있는 거고,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손익 계산서다. 거고, 현금 흐름표, 그것도 일정 기간이죠. 프롬 투예요. 프롬 투 동안에 기업이 조성한 현금과 사용한 현금의 내역을 정리하는데, 현금 물음표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현금 물음표의 내용이 크게 보면은 영업활동 캐시플로우, 영업활동에서 캐시플로우가 얼마 돌아가느냐, 투자활동의 캐시플로우가 얼마나 들어왔느냐, 또는 재무활동의 캐시플로우가 얼마나 들어왔느냐라고 얘기를 했죠. 영업활동의 캐시플로우는 플러스가 좋다, 마이너스가 좋다. 당연히 플러스여야 되겠죠. 영업에서 돈 벌어야지. 그게 마이너스가 되면 회사 망하는 거예요. 계속 영업에서 마이너스 나면 회사 망하는 거예요. 투자활동, 내가 공장을 지으면 돈이 나가고 공장을 팔면 돈이 들어오고, 공장을 파는 회사가 좋다, 공장을 새로 짓는 회사가 좋다. 당연히 짓는 회사가 좋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좋고. 재무활동, 돈을 빌리면 플러스, 돈을 갚으면 마이너스. 갚는 회사가 좋아, 빌리는 회사가 좋아. 갚는 회사. 그래서 이런 것만 보면 되는 것이 재무, 제표의 종류. 아까 내가 자본 변동표는 내 자본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세 가지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여기서 배울 게 아니고 이제 회계 원리, 그 다음에 재무 관리 같은 건 제가 일부러 첫 시간에 그걸 가르쳐 주죠. 그렇지만 이제 기본 원리는 회계 원리.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것이 재무 비율 분석이라고 합니다. 재무 비율은 뭐냐? 자, 아까 회사들은요, 삼성전자처럼 큰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처럼 작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예를 들면 자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 차이가 있고 개체 차이가 있는데, 이것에 가지고 규모만 놓고 보면 어떤 회사가 좋은지 나쁜지, 규모가 크다고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재무 비율을 분석하는 겁니다. 재무 비율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보게 되면 회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가 있는데, 내가 늘 얘기한 것이 이런 표만 그리면은 이게 무슨 표다? 재무 상태표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은 요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재무 상태표. 왼쪽은 자산이고 오른쪽은 부채고 밑에가 자본이라. 자, 이것이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규모만 넣고 보면은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안 좋은 회사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규모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규모가 작아도 알짜배기 회사가 있다면. 그랬을 때 나타나는 비율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그러면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중간고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자, 부채 비율은 분자가 부채고 분모가 자본이고, 퍼센트일 때는 반드시 곱하기 100을 해줘야 돼요. 자, 회사가 크든 작든 간에 이렇게 딱 숫자로 계산하게 되면 좋은 회사인지 안 좋은 회사인지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자, 분자가 많은, 부채가 많은 회사가 좋을까? 분모가 많은, 자본이 많은 회사가 좋을까? 당연히 자본이겠죠. 자본. 그러면 분모가 크면 숫자가 100보다 넘어 안 넘어? 100보다 분자보다 분모가 크기 때문에 이건 숫자가 절대 100이 넘을 수가 없는. 그래서 부채 비율은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냐? 100% 이하가 양호한 기업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들은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치게 되면 분자가 크면 클수록 빚이 많다는 거죠. 분자가 크면 클수록 숫자가 어떻게 올라가게 되겠죠. 100에서 200, 300, 400, 500에서 올라가게 될 거랍니다. 그런 회사일수록 위험한 회사.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교를 졸업해갖고 취업할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인지 여러분이 고려하고 들어가야지 그냥 헐 들어가고 1년 뒤에 망해버리면 골치 아프죠?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이 면접 볼 때를 대비해서도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들어갈 때 최소한 이 정도는 보고 가야지.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면접 볼 때도 딱 봐가지고 회사가 말할 게 있으면 제가 회사를 보니까 회사가 자본 구조가 좋아서 걔가 회사를 기여해서 회사가 성장하는데 회사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오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볼 때 준비할 장면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하나 보는 것이 좋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갔을 때 딱 하게 되면 사장 입장에서는 이 친구 조금 그래도 많이 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부채 비율이에요. 근데 이게 재무 비율이 뭐냐? 경제적 의미와 논리적인 관계를 재무제표의 두 개 항목이죠. 두 개 항목을 상대의 비율을 나타낸다. 두 개의 부채. 이런 것을 재무 비율이다. 그래서 재무 비율 분석이라는 것은 그 좋냐 나쁘냐 뜻이에요. 재무 비율을 해가지고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기법이 재무 비율 분석이다. 그래서 재무 비율을 가지고 좋은지 나쁜지를 봐서 여러분이 레포트가 그거란 말이죠. 레포트가 해서 이 회사가 좋은지 나쁜지 그걸 보는 것이 이해 관계자한테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좋은 회사다, 안 좋은 회사다 하고 여러분이 평가를 해주는 것이 재무 비율 분석이다 보고. 그러면 이제 좋냐 나쁘냐를 뭘 가지고 구분하냐 하는 거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지고 부채 비율이 100 이하다 이렇게 하는 비율도 있고, 어떤 것은 그렇게 이론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표준 비율을 하는 건데, 표준 비율이 기업의 재무 상태하고 경영 성과를 볼 때 기준이 되는 것을 표준 비율을 하는데, 그 표준 비율을 뭘로 하느냐? 그 기업의 과거 비율, 과거가 어떠냐는 거죠. 과거보다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레포트 할 때는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이 2023년 그다음에 2024년 6월까지 나왔어요. 3분기까지 나왔으니까 2024년 2, 4분기 2023년 2022년 2021년 여기에 이제 비율명이란 말이에요. 비율명을 가지고 이게 3년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업계 평균해서 우리가 이제 2020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순서를 바꿔야 돼요. 왜 바꾸냐? 최근 것을 왼쪽으로 봅니다. 최근 것을. 그래서 2024년 2, 4분기 2023 2022 그 다음에 2021 이렇게 최근 것이 최근이니까 그럼 이것은 2023년 2022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비율명을 쭉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이 기본 컨셉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비율을 할 때는 분석기업의 과거 비율, 그 회사의 과거가 어떠냐? 과거. 그래서 과거치를 봐서 추세가 어떤 좋아지는 추세냐, 나빠지는 추세냐. 같은 방향이라도 좋아진 쪽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나빠진 쪽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좋아진 쪽으로 가는. 그래서 과거 비율을 보는 거예요. 과거 비율을 보는데 아주 면밀히 보려면 5년짜리도 볼 수 있는데 5년 보면 너무 일이 많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는 것이 이렇게 3년에다가 금년까지. 그러니까 3년 반을 보는 거죠. 3년 반. 삼성전자다. 자, 3, 4분기가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럼 2, 4분기가 아니고 3, 4분기가 해야 되겠죠. 9월 말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삼성전자도 발표가 이제
어제는 속보를 발표한 거고 그저께 이제 나온 것은 10월 한 말쯤 돼야 나오기 때문에 요번에 레포트 한다 보면 현재 2, 4분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경험적 재무 비율. 경험적 재무 비율은 이제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이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 정도의 비율이 내가 맞겠더라 하는 것이 이제 경험적인데 여러분은 이제 그건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분석기업의 가격 비율하고 산업평균 비율. 그래서 산업평균 비율을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옥계. 이게 산업평균입니다. 그래서 동옥계가 이제 펴는 것을 산업평균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평균. 산업평균비를 봐서 2023년, 2022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쟁기업의 재무비율. 경쟁회사의 재무비율. 그래서 어떤 발표한 사람들은 산업평균 대신 또 이렇게 경쟁기업 한 사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산업평균을 쓰고 또는 경쟁기업들 추가적으로 더 쓰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의 경쟁기업이다. 삼성전자의 경쟁기업이 LG전자다. 맞을까 틀릴까? 틀린 얘기예요. 이미 LG전자하고 삼성은 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삼성전자의 경쟁기업이다. 그러면 미국의 애플이나 이런 회사입니다. 아니면 인텔이나 이런 회사지. 우리나라에서 뭐 하이닉스다. 물론 하이닉스가 경쟁은 반도체만 경쟁해요. 전체를 보면 하이닉스 이렇게 차이가 벌어져 있는 겁니다. 현대자동차다. 그러면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이런 것이 경쟁기업이지 한국의 뭐 쌍용 자동차 이런 것은 경쟁기업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나라 기업은 글로벌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이렇게 써서 그 회사의 추세를 보고 산업평균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 여러분이 레포트 할 것이 이런 비율을 분석을 하라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가 유동성 비율인데 유동성 비율은 뭐냐 그러면 단기 채무. 단기란 것은 1년 이내에 돈을 갚을 능력이 되냐는 뜻입니다. 몇 가지 비율 쭉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 뒤에도 있는데요. 이걸 다 하게 되면 여러분이 머리 아파서 내가 그 중에 한두 개 의미가 조금 떨어진 것은 안 해도 된다라고 해줄 겁니다. 그건 굳이 안 해도 됩니다. 해도 뭐 상관없는데 그냥 뭐 굳이 여러분 시간 전략하기 위해서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데서 나중에 자, 중간고사 8주에 봐야죠. 여기서 시험이 나오게 될 겁니다. 실제 기업을 주면서 기업을 분석하라 이런 것이 나오게 될 거니까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알아두게 되고요. 그래서 유동비율, 당좌비율 어떤 사람은 레포트 하라고 하니까 증권회사 들어가가지고 사이트 가가지고 딱 화면 캡처해갖고 딱 올린 거 있어요. 그런 건 점수 빵점입니다. 왜? 한번 해보라는 거지 그걸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분석해보라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증권회사 가가지고 화면 캡처해갖고 착 붙여놓으면 다 알게 되죠? 화면 캡처하고 본인이 한 것하고 틀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레포트 점수가 빵점으로 간다는 것을 아세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유동비율을 계산하는데 유동비율은 뭐냐?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동비율. 항시 비율은 퍼센트입니다. 유동비율. 퍼센트니까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이 이런 것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것을 증권회사 사이트가 찾으면 안 돼요. 어디가 찾아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재무관리 수업 들은 사람들은 들은 게 있을 거예요. 자, 어디 가서 찾으라고 했어요? 금융감독원을 딱 치면은요. 자, 여기다가 금융감독원만 쳐도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전자공시 시스템 이렇게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 자, 여기에 들어가야 되면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다트라고 나왔어요. 다트. 그래서 다트로 나왔기 때문에 한국말로 할 때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이지만 어디 가서 얘기를 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뭘 받는다고요? 다트라고 해요. 다트. 그래야지 이 친구
공부 좀 했네라고 여러분이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트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부 공시스템을 영어로 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트 시스템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를 한번 봅시다. 혹시 희망하는 기업 있어요? 여러분 원하는 기업? 있으면 그걸로 하고. 난 이래 해서는 좋겠다. 없어? 그러면 삼성전자를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이렇게 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이게 쭉 나와요. 나오는데 자 삼성전자고 쭉 보게 되면 여기는 워낙 많으니까 뭐 공시사항이 많아요 지금. 반기 보고서가 있죠. 이 반기 보고서는 8월달에 했단 말이죠. 반기가 1년에 반, 6월 말까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3분기까지 공시한 것은 속보지 아직 여기까지 올라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3분기까지는 이제 분석할 수는 없고 한다고 그러면 6월 것까지 하게 되고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3, 4분기가 나오겠죠. 조금 더 지나면 지금은 없지만 이번 달 말쯤까지 되면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 방위 보고서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한다 그러면 요 끝에 요것은 방금 저기 나온 방위 보고서를 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방위 보고서 끝에 자 연말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연말. 9월쯤 가게 되면 삼성전자의 감사 보고서에 제출하겠어요. 그래서 감사 보고서를 가지고 합시다. 감사 보고서를 들어가게 되면 여기 위에 이렇게 감사 보고서가 있고 여기 보면 감사 보고서 있고 연결 감사 보고서 있어요. 연결로 가는 거예요. 연결. 요즘은 연결이 뭐냐? 자회사하고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고 되면 이제 재무제표가 다 나옵니다. 재무상태표 나오죠? 연결. 그래서 자, 삼성전자의 유동비율을 한번 보자. 유동비율의 유동자산인데 이게 큰 회사들은요, 자, 이렇게 100만 원으로 잘라줘야 돼요. 삼성전자님이 잘라줬죠. 여러분이 할 때 뭐 이보다 삼성전자가 아닌 회사들은 단위 원까지 있어요. 원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100만 원이면 몇 개를 잘라? 6개를 자를 때 이제 4, 4, 5, 6 하면 돼. 자를 때 무조건 다 버리면 안 되고 4, 4, 5, 6 뭔지 알죠? 반올림하는 거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유동자산이 얼마냐? 55기가 2023년 12월 31일이에요. 그럼 유동자산이 얼마냐면 195,936 550. 195조라는 뜻이에요. 195조 9,365억 5,7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유동부채. 삼성전자의 유동부채가 여기 있죠. 자, 유동부채. 자, 7571945. 7571945. 이 도박이 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유동비율이에요. 자,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이 많은 것이 좋을까요? 유동부채가 많은 것이 좋을까요? 유동자산이 많은 게 당연히 좋겠죠. 유동부채는 갚을 것, 유동자산은 내가 받을 것. 받은 것이 많은 게 좋아, 줄 것이 많은 게 좋아. 당연히 받을 것이 많은 것이 좋단 말이죠. 그래서 유동자산하고 유동부채 그럼 얼마 정도 많으냐?